여러분은 가족과 대화 잘 통하는 편이세요? 말이 안 통하는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요. 엄마 말이 다 거슬려요. 자식들이 제 말은 귀뚱으로도 안 들어요. 또한 설문조사 기관에서요, 아버지와 의사소통하는 수준, 그 빈도가요, 글쎄 생판 처음 만난 사람과 똑같대요. 가족과의 대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무엇부터 다시 연습해야 할지 그 대화 방법까지 한번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말마음연구소 김윤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요. 한 친구가 딱 손을 들고 부모님을 안 보고 살아도 되나요? 질문이 좀 세죠? 자신이 원하는 진로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겪고 있고 그걸 대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집은 네가 문제야. 부모 창피하게 좀 만들지 마. 남들한테 이렇게까지 말하진 않을 텐데 왜 가족한테는 이렇게 아프게 말하게 되는 걸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부모님에게 고마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말이 칼처럼 아픕니다. 비단 이 가족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공부, 돈, 집안일, 술, 양육 뭐 이렇게 주제만 바뀌면서 가족 간의 힘든 대화를 반복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가족인데도 남보다 더 대화가 안 통하는 걸까요? 우리 가족과의 대화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는요, 가족은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개개인의 조합이기 때문이에요. 아빠, 엄마 뭐 이런 역할을 우리가 맡고 있지만 한 개인을 이렇게 딱 떼서 보면요, 타인과 성숙한 관계를 맺고 안전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된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선 원가족,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말의 유산을 잘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계 대화를 경험해보지 못해서 말이 미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엄청 하죠. 근데 그걸 말로 전달하는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모도 대화에 미성숙하고 자녀도 그 말을 대물림 받으면서요, 가족 전체 대화가 갈등적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또요, 이런 사람들끼리 엄청난 우리 과업을 함께 하잖아요. 시간 관리, 돈 관리, 애도 키우죠. 아주 예민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존 가트만 연구에서는요, 부부간의 69%가 해결되지 않은 영속적 갈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끼리 같은 구간에서 답이 없는 갈등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이런 가족의 민낯을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해요. 가족의 신화에 갇혀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가족 신화는 이런 거예요. 가족은 마치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다. 경쟁적인 이 세상 속에서 유일한 안식처, 휴식처, 뭐 이런 환상이 우리한테 있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유치함, 치사함, 배신, 막장 드라마도 있죠. 이런 진실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핵심은요, 우리가 갈등적인 구조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하고, 와, 우리 가족은 왜 이래? 이렇게 하기 전에요, 우선 나 자신의 개인적인 성숙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실제 이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엄마와 딸이 갈등이 심해요. 이 딸은 엄마를 미워하는데 인생을 걸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 결국 나만 더 아프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딸이 공부도 하고 상담도 받으면서 내가 그래서 힘들었네. 또 엄마를 한 개인으로 볼 수 있게 되면서 연민, 공감 이런 걸 느껴요. 대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연민과 공감이거든요. 또 이거는 역할로서만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인으로서 좀 봐줘야 돼요. 왜 아이를 볼 때도요, 이게 다른 집 아들이 장난이 심하면 어머 애가 씩씩하네요 막 이러면서 그 나이 때 개인으로 봐주거든요. 근데 내 아이가 그러면 어떤 줄 아세요? 엄마 창피하게 그러지 마라. 역할로 봐요. 우리가 엄마, 아빠, 딸, 아들 뭐 이런 역할 말고도 한 개인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봐 줄 때 우리가 거친 사막이지만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가족과의 소통이 어려운 두 번째 이유는요. 내 거, 네 거, 우리 거. 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경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최소한의 내 영역이 필요해요. 이렇게 팔을 양쪽으로 막 마음껏 휘둘러도 아무도 서로 터치되지 않는 사적인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요, 심리적 공간도 그래요. 그 안에서 우리는 나다워지고 쉬기도 하고 충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은요, 너무 사랑해서 우리는 남이 아니니까 이 경계 침범이 너무 잘 일어나는 거예요. 가족이 또 경계를 넘었을 때 너 가족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제 이러면 더 말을 못 하죠. 사적인 심리 영역을 누가 침범하는 건 절대 괜찮지 않거든요. 근데 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가족 간의 상처는 안으로 곱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경계의식을 좀 가지려면요, 경계선의 종류를 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경계에는요,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애매한 경계선, 경직된 경계선, 건강한 경계선이 그것인데요. 이 밥 먹는 규칙이 다른 세 유형의 가족을 보면서 각각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가족은 이런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은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은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빠요, 뭐 약속 있어요,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네가 부모한테 그러면 되니? 이 가족 어떤 경계처럼 보이세요? 애매한 경계선이죠. 각자의 경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참견하고 간섭하는 거죠. 비난해서라도 내 뜻대로 만들려고 하는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요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당연히 요구하는 관계이죠. 두 번째 가족 한번 살펴볼까요? 이 가족은 어쩌다 밥을 같이 먹어도요, 대면대면 시계 소리 엄청 크게 들리고 체할 것 같고, 경직된 경계선이죠. 남보다 못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 가족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가능하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은 같이 밥 먹자. 근데 일정이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따로 그냥 먹으면 돼요. 또 꼭 정해진 날이 아니어도 갑자기 찾아오기도 하고. 건강한 경계선이죠. 각자의 영역이 존재하고 또 동시에 공유의 영역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경계에 함부로 침범하지 않아요. 존중해 주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신뢰의 끈으로 이어지는 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계선의 가족이세요? 자, 이 중에서요, 특히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가족들 사이에서요, 상처의 말이 오가기가 쉽죠. 왜냐하면 필요할 말만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거는 거르고 이러는데 이 기준이라는 게 없다 보니까요,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이런 애매한 경계선에서 일어난 침범의 형태는 너무 다양해요. 뭐 예를 들어서 자식의 외모, 뭐 연애 이런 데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모들 있죠. 또 막내네 부부가 이제 좀 싸우잖아요. 그럼 언니 오빠들이 막 우르르 찾아가. 우리 막내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의 돈을 내 것처럼 막 사용하는 자녀까지 정말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애매한 경계선에서 일어나는 무단 침입에 대한 일상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거든요. 자, 그럼 우리 가족이 소통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경계선의 대화는요, 놓고 하는 것과 같아요. 똑똑 들어가도 될까요? 이렇게 동의를 좀 구하고, 들어오지 마세요. 만약에 이러면 서운해도 말을 멈춰야죠. 가족의 의견은 서로 말할 수 있지만 결국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것, 네 것, 그리고 우리 공동의 것을 잘 구분해야 하는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술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쌓아 올려진 습관에 가깝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말을 담는 그릇, 말그릇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크기에 따라서 말의 수준과 관계 깊이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족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내 말그릇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비난하지 말아야 해요. 비난이라고 하는 건 넌 항상 도대체 문제야, 이런 메시지를 주는 모든 말들을 말해요. 이런 말들은 비난해야지 이렇게 작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주의하지 않으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하는 대신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연습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자주 연락을 안 하는 자녀에게요. 너는 항상 그렇게 연락을 안 하더라. 부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냐? 이 말은 네가 잘못됐다는 비난이죠. 그럼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말은 어떻게 바꿔볼 수 있을까요? 목소리 듣고 싶어. 보름에 한 번은 전화 좀 해줘. 사람은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상대를 탓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비난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연습은요, 외국어처럼 훈련,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방어하지 말아야 해요. 보통 이제 대화가 비난으로 화살이 쫙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그걸 방어로 받죠. 내가 언제 그랬냐? 너는 안 그랬냐?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대화에서 책임을 지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만 인정하는 연습이 필요하죠. 너는 항상 그렇게 연락을 안 하더라. 부모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야? 내가 뭘 또 항상 연락을 안 해요. 방어죠. 이때 조금만 인정한다는 거는 아, 네, 이번 주는 전화 못 드렸어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이 더 강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방어만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인정하면서 어른으로서 대화에 나의 책임을 다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지 말아야 하는 건요. 평가예요, 평가. 우리는 가족한테 진짜 평가를 참 잘해요. 예를 들어서 네 얼굴 평균 이하인 거 알지? 너 성격 까칠해. 그러니까 뭐 외모, 성격, 능력, 라이프 스타일 가리지 않고 우리는 가족한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만약에요, 친구나 회사 동료한테 했더라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 헤어지는 거죠. 가족이니까 단점이 더 잘 보이죠. 그럼 막 말해주고 싶어요. 그럴 땐 뭐라고 해야 할까요? 평가 대신에 상황이나 기분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넌 성격이 까칠해. 같이 대화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대신에요. 그렇게 갑자기 짜증내니까 내가 더 말하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내가 느끼는 감정, 이 정도만 알려줘도 충분한 피드백이 된다는 거죠. 알아들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절대 모욕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욕은요, 상대를 경멸하고 무시하는 말이에요. 뭐 예를 들자면 너 그렇게 멍청해서 뭐 할래? 진짜 답이 없다. 꼴에 잘난 척하기는. 듣기만 해도 너무 아프죠? 보통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말에 불이 붙어요. 평소에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참기만 하면 결국 터지고 마니까요. 대화는요, 평소에 다양한 표현으로 화를 낼 수 있어야 해요. 화가 난다. 기분 나빠. 나 이거 참기 좀 어려워. 난처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장을 사용해서 화를 표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는요, 참는 거가 아니에요. 출구를 쫙 만들어줘서 김이 빠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가족끼리 건강하게 화를 표현하세요. 그래야 안으로 굼지 않고 한 번에 터지지 않습니다. 말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요, 항상 그곳에는 가족이 등장합니다. 가족 때문에 힘들면 미워하면서 닮아가기보다는 외국어 배우듯이 이렇게 보시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거 다 아시죠? 연습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말하고 조금만 인정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화를 표현하면서요. 가족은 힘들지만 여전히 노력할 만한 충분한 의미와 가치가 있으니까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삶의 만족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런 시선이 되게 긍정적이라면 삶은 살아가는데 좀 편안할 거고, 부정적이라면 자신이 없어지고 이런 순간이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들은 어떻게 좀 형성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윤입니다. 요즘에 좀 SNS를 보니까 유행처럼 막 번지고 있는 건데 엄마 나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바퀴벌레 됐으면 어떡할 거야? 이런 거에 이제 어떻게 부모들이 답변을 보내나 그리고 나서 제가 또 한 며칠 있으니까 엄마들 커뮤에서 이런 질문이 오거든 정신을 차려서 답변을 해야 된다. 함부로 드립을 쳤다가는 애들이 되게 상처를 받는다. 참 어른들이라면은 야 웃자고 왔냐 걔 왜 이렇게 죽자고 달려들어 이럴 수 있지만 이게 또 아이들은 그렇지가 이제 않은 거죠.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족들한테 아주 자주 들었던 말이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진짜 이걸 고쳐야 돼. 정말 긴 세월 동안 당신이라는 존재에게 끊임없이 주었던 어떤 메시지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자기 자신을 형성하게 되는데 문제는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나 자신을 지배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배하기도 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죠. 이런 현상을 가족치료사 존 브래드 쇼는 가족 최면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족 최면이라는 거는 가족들이 자주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한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어떤 메시지를 주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 보통은 가족 내에서 서열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자주 하는 어떤 메시지와 분위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는 저희 할머니가 이제 키워주셨거든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부지런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게을러. 너 너무 게을러. 제가 진짜 게으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뇌리에 그게 박힌 거죠. 나는 부지런하지 못하구나. 그런데 제가 40이 넘어서 알게 됐어요. 저는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집안에서 만보를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계속 제 안에는 나는 게으른 아이야 라는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우리 할머니가 주었던 메시지가 되게 강력하게 제고되지 못한 채 지배했구나. 우리 할머니는 정말로 일제강점기부터 6.25를 거쳐서 사셨던 분이니까 우리 할머니가 가졌던 부지런함과 성실함의 기준이라는 건 허들을 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거죠. 이처럼 가족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무언가 형성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떤 최면에 걸려 계신가요? 혹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너는 부족해. 야, 넌 못생겼어. 야, 너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런 말들을 만약에 많이 들었다면 자기 자신에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나는 별로야. 누군가 진짜 나의 모습을 안다면 나를 사랑하기 쉽지 않을 거야. 생각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든 자기인식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또 반대로 약간 뉘앙스가 다른 말들이 있어요. 넌 어쩜 이렇게 배려심이 많니? 야,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야. 너가 정말 엄마의 희망이야. 아빠의 희망이야.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한 거지만 이런 칭찬도요. 적정선을 넘어서 그런 사람이 돼야만 해. 그렇게 배려가 있어야만 해. 이런 식으로 묘한 압박과 기대가 담긴 칭찬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 그 또한 부정적인 메시지로 전복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도가 넘는 칭찬을 이렇게 계속 지속적이고 압박적으로 들었다면 어른이 돼서 어떨까요? 가족의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 되려고 이제 많이 노력하게 되겠죠. 마음속엔 아마 그런 메시지가 가득할 거예요. 무너지면 안 돼.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처럼 가족 최면이 주는 메시지는 개인을 어떤 울타리 안에 가두어 버리고 자신에 대한 재해석을 되게 어렵게 하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 여러분에 관한 객관적인 진실일까? 지구 인구가 70억이에요. 근데 가족이라는 아주 초소규모 집단이 나에게 20년 정도 준 메시지가 과연 나에게 진실일까?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최면이 주는 메시지 중 또 하나의 함정은 무엇이냐면 가족이 당신을 매우 단편적으로 판단했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덤벙거리는 면이 있었겠죠.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은 것들도 되게 많았을 텐데 그런 면은 되게 축소되고 한 면은 굉장히 부각되면서 마치 이 부각된 어떤 모습이 당신인 것처럼 믿게 되면서 굴러간 것?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인간은 원래 아주 다면적인 존재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SNS에 봤던 글 중에 인간은 정말 너무 복잡하고 설명하기 너무 어려운 존재다. 근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가족이 주는 메시지는 이런 당신의 다면적인 모습을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가족 최면이 당신에게 준 그 메시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종의 이런 가족 최면에 내가 걸려있었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최면에서 이렇게 풀어나올 몇 가지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 들은 메시지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이 뭔가 나에게 자주 한 어떤 그 말들이 있었겠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근데 그거를 공격적이지 않게 막 술 마시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돈 번 거라서 너한테 피해 줬니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니 내가 좀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그렇게 게으른 것 같지는 않거든? 나 왜 이렇게 게을르다 그랬어?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살면서 정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각각 받은 상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떨 때가 있냐면요, 약간 안개 속에 가려지고 기억 속에서 왜곡되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어떤 말들은 가족의 기억조차 못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그것을 명확히 확인해 보는 과정은 정리하고 치유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사회에서 만난 다른 타인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는 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세요. 좋아, 난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머 정말 다정하시네요. 정말 너무 따뜻하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요, 되게 당황해요. 아닙니다. 전 다정하지 않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식적이어서 그런 말을 듣기보다는 원래는 다정한 사람이었는데 집에서는 가족들의 메시지 때문에 다정할 기회가 없다가 사회에서는 잠재적인 모습들이 나오면서 그런 피드백들이 이제 들어오겠죠. 이전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메시지들을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마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수용하라,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세 번째는요, 내가 되고 싶은 나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살면은 나도 커서 진짜 많은 사람들한테 고슴도치처럼 상처 주면서 살겠구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고 싶은 사람 딱 목표를 중학교 때 정했어요. 나는 40이 넘으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냥 어떤 사람이었냐면 괜찮은 사람, 뭐 또 훌륭한 사람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괜찮은 사람.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 되고 싶어. 근데 가족끼리 주었던 메시지랑 다르다. 이게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되고 싶은 나를 결정해 살아갈 수 있죠. 네 번째는 자신의 다면적인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칼 융이 이야기했어요.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가면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가면이란 단어는 좀 가식적이야, 진실을 감추고 있어, 뭐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되게 사용되는데요. 꼭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할 말 알 말 분간 못하고 꼭 그런 분들이 나는 뒤끝이 없어, 본인만 뒤끝 없으면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 다 그렇게 뒤끝을 남겨놓고 난 똑같아. 그거 자랑 아니거든요. 어른이라면 때와 장소에 맞는 멀티 페르소나를 가지면서 풍성하게 성장해 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됐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들 진짜 많이들 하실 텐데 저도 그랬어요. 강의를 하는 게 전지, 애를 볼 때가 전지, 혼자 있을 때가 전지, 이게 너무나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정리하게 됐죠. 이것은 멀티 페르소나의 개념으로 내가 인생에서 정리를 해야 될, 강의를 할 때는 강사로서의 충실한 모습으로, 또 친구들을 만날 때는 또 친구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모습으로, 또 나 혼자 있을 때는 나 혼자만이 아는 나의 모습으로, 이렇게 다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나 자체를 인식하고 적재적소의 페르소나를 잘 꺼내서 쓰는 것, 이것이 훌륭한 사회인의 모습 중에 하나인 거고, 풍성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성장해 간다, 이런 개념을 이제 40대 초반쯤에 이제 정리하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떤 가족 체면에 걸려 계신가요? 원가족이 주었던 메시지는 정말 당신에 관한 진실일까? 넌 부족해. 아니요. 당신은 아마 이 사회에서 이미 너무나 훌륭하게 기능하고 있고 우정을 맺고 살아가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최면에서 깨어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당신은 어른이니까.